unfold.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 제목부터가 정말 시선을 헛끕니다. 전세지옥, 국가가 허락한 폰지 사기.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이죠? 네, 제목만 보면 정말 자극적인데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왜 이런 제목이 붙었는지 좀 수긍이 가더라고요. 아, 그 정도인가요? 네, 이 보고서는 그냥 누가 사기쳤다 이런 사건 나열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을 파헤치고 있거든요. 구조적인 원인이요? 네,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가진 어떤 금융적인 허점, 그리고 무자본 갭 투자라는 그 사기 수법이 얼마나 정교한지, 또 이 모든 게 어떻게 2030 세대의 삶을 그냥 뿌리채 흔들어 버렸는지 그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연결고리들이 궁금합니다. 특히 보고서에서 이 모든 사기의 거의 핵심 설계도다 이렇게 지목한 동시진행 수법이요. 아니, 세입자가 자기 돈으로 자기 집주인을 사기꾼으로 바꿔치기 당한다니, 이게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그게 바로 이 사기 수법의 가장 악랄하고 교묘한 지점입니다. 동시진해이라는 게 말 그대로 주택의 매매 계약이랑 전세 계약이 거의 같은 시간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예요. 동시에요? 네, 여기서 핵심은 세입자가 낸 전세 보증금 있잖아요. 네네. 그 돈으로 매매 대금을 치른다는 겁니다. 아직 집주인도 아닌 사람한테요. 잠깐만요. 그럼 순서가 완전히 처음부터 뒤죽박죽이네요. 맞습니다. 보고서가 설명하는 메커니즘을 보면 일단 첫 번째, 기획 단계가 있어요. 건축주랑 분양 컨설팅 업체가 신축 빌라를 짓고 아직 팔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매가형 전세가를 일부러 아주 높게 책정합니다. 기준은 뭐고요? HUG 보증 한도 그 최대치에 딱 맞춰서요. 처음부터 시세보다 훨씬 뻥튀기 해서 판을 짜는 거죠. 이미 여기서부터 사기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유인 단계가 시작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이제 막 집을 구하는 사회초년생 같은 세입자한테 접근해서 막 그러는 거죠. 신축이라 깨끗하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돼서 100% 안전하다. 아, 그 말 들으면 쏠깃하죠. 심지어 첫 몇 달은 이자 지원도 해준다. 이러면서 계약을 유도해요. 와, 아니 나라가 보증한다는데 누가 의심하겠어요. 그렇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국가 공기업이 보증을 서주니까 이보다 더 안전한 거래는 없자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계약 단계로 넘어가겠네요. 네, 세 번째 단계. 세입자는 건물을 지은 건축주랑 전세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극히 정상적인 계약처럼 보이죠. 그렇죠. 이 멀쩡한 건축주가 내 집 주인이구나 하고 믿는 거고요. 네, 당연히 그렇게 믿게 되죠. 하지만 바로 다음 단계에서 모든 게 뒤집어집니다. 하이라이트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번째, 잔금 및 명의 이전 단계. 이게 이 사기의 클라이맥스예요. 세입자가 이삿 날 전세 잔금을 건축주 계좌로 보내잖아요. 네. 바로 그 순간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돈이 입금되자마자 건축주는 그 돈의 일부를 매매 대금으로 받고 동시에 집 소유권을 완전히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려요. 누구한테요? 신용불량자나 노숙자 같은 이른바 바지 사장한테요. 와,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제 전세 보증금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집주인을 바꾸는 자금으로 쓰였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수익 분배 단계입니다. 원래 적정 매매가보다 훨씬 높게 부풀린 그 전세 보증금의 차액, 보고서에선 이걸 리베이트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건축주, 분양 컨설팅 업체, 공인중개사, 그리고 명의 빌려준 바지 사장까지 싹 다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기가 막히네요. 세입자는 내 보증금 지키려고 국가 보증까지 믿었는데 그 돈이 범죄 조직의 수익 전치가 되는 자금줄 역할을 한 셈이군요. 네, 정말 사기꾼들한테는 완벽한 시스템인 거죠. 결국 세입자는 자기 돈으로 자기 집을 깡통 전세로 만들고 자기 집 주인을 돈 한 푼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언론 보면 빌라왕 이런 사람들이 수백 채씩 집을 가졌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 범죄를 다 기획한 주범, 그러니까 건축왕인 건가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보고서도 그 둘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인천 미추홀구 사건의 권추광처럼 직접 건물을 짓거나 사들여서 범행 전체를 기획하는 총책이 있고요. 네. 반면에 언론에 자주 나오는 20대 빌라왕, 천채 빌라왕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에 불과합니다. 아, 그냥 이름만 빌려준 거군요. 네, 건당 몇백만 원 받고 나중에 터질 막대한 세금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의 총알바디 역할을 하는 거죠. 일종의 방패막입니다. 그렇군요. 보고서는 법원에서도 이들의 조직성은 일부 인정했지만 검찰이 적용한 범죄단체 조직죄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런 신종 금융 사기를 기존의 법 체계가 잘 못 따라가는 그런 한계도 보여준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가능했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계속 드는데요. 보고서는 그 답을 아주 역설적인 곳에서 찾고 있더라고요. 바로 세입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국가의 보증 시스템 HUG 말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사태의 핵심입니다. 세입자를 보호하려던 제도가 사기꾼들한테는 완벽한 범죄의 판을 깔아준 보증수표가 되어버린 거죠. 보증 수표요? 네, 과거 HUG의 전세가율 100% 보증 제도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처럼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집은요, HUG가 공시 가격의 150%까지를 주택 가격으로 인정해줬어요. 그리고 그 금액의 100%, 즉 전세금 전액을 보증해줬습니다. 와, 그러니까 계산식으로 보면 공시가격 곱하기 150%. 이게 그냥 그대로 보증되는 전세금이 되어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그 허점을 파고든 거죠. 공시 가격만 맞추면 실제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훨씬 높게 책정해도 HUG 보증서가 발급됐던 겁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실제 가치가 한 2억 원인 빌라를 공시가격 기준에 맞춰서 2억 5천만 원의 전세를 놔도 HUG가 보증을 해줬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게 사기인지 알 방법이 전혀 없었겠네요. 그냥 개인이 안전하다는 것도 아니고 국가 공기업이 서류로 이 보증금 안전합니다 하고 인증해 준 거니까요. 바로 그 국가에 대한 신뢰를 악용한 겁니다. HUG 보증서가 사기꾼들한테는 국가공인 안전매물이라는 최고의 마케팅 수단이 된 셈이죠. 그러다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정부가 2023년에 부랴부랴 정책을 바꿨죠. 네, 5월이었죠. 핸들을 아주 급격하게 꺾었습니다. 그게 바로 126% 룰이죠. 네, 갑자기 보증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겁니다.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추고 보증 가능한 전세가율도 100%에서 90%로 내렸어요. 그래서 이 두 숫자를 곱한 값, 즉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보증이 가능하도록 바꾼 겁니다. 정부가 브레이크를 아주 세게 밟은 거네요. 신규 사기를 막는 데는 효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급하게 바꾸면 시장에 다른 부작용은 없었나요? 엄청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보고서는 이걸 시장의 경착륙이라고 표현해요. 경착륙이요? 네, 신규 사기는 막았을지 몰라도 기존의 정상적인 전세 계약 시장이 마비되기 시작한 겁니다. 어제까지 멀쩡하게 보증이 나오던 수많은 빌라들이 하루아침에 보증가입 불가 매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선량한 집주인들까지 피해를 보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선의의 집주인들이 보증 가입이 안 되니까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이들마저 의도치 않게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는 상황이 보고서는 분석합니다. 정책의 급선회가 또 다른 문제를 낳은 거네요. 결국 이런 정책 혼란의 비용은 누군가 치러야 했을 텐데 그 청구서가 고스란히 HUG로 날아갔다고요? 네, HUG는 지금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집주인 대신 갚아준 돈, 즉 대위 변제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다시 회수한 비율이 정말 처참한 수준입니다. 얼마나 심각한데요? 2024년 기준으로 회수율이 고작 8%에서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100만 원을 대신 갚아주고 10만 원 정도밖에 못 돌려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90% 가까이가 그냥 손실로 잡히는 거네요. 아니, 왜 이렇게 회수가 안 되는 건가요? 이유가 복합적인데요. 우선 사기 매물들은 대부분 국세나 지방세 같은 세금이 체납돼 있어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법적으로 세금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되거든요. 아, 순서가 그렇군요. 네. 그래서 HUG가 가져올 돈이 거의 남아있질 않고요. 게다가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져서 경매 낙찰가율마저 폭락했습니다.
원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가 된 거죠. 결국 국민 세금으로 사기꾼들이 남긴 빚을 갚아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 모든 통계와 정책의 이면에는 결국 피해자들의 찢어지는 마음과 무너진 삶이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2030 청년 세대가 피해 중심에 있다고 명확히 지적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더 가슴 아픈 게 전체 피해자의 70% 이상이 2030 세대예요. 아, 사회 초년생들이 대부분이겠네요. 네, 사회 경험이 아무래도 좀 적고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맞춤형 전세 대출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많죠. 그런 정책 상품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세대인데 사기 조직은 바로 이들의 깨끗한 신축 선호 심리랑 적은 자기 자본이라는 약점을 교묘하고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표적이네요.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면서 정부 정책 믿고 한 발짝 내디뎠는데 그게 지옥으로 가는 문이었던 거니까요. 보고서는 인천 미추홀구나 대구에서 있었던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과 그들이 남긴 유서를 직접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태가 단순히 개인의 재산 피해를 넘어서 한 세대의 희망과 미래를 파괴하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분석하고 현재의 피해를 짚어봤는데 보고서는 여기로 멈추지 않고 미래에 대한 예측도 내놓고 있죠. 2026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암울하던데요. 네,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바로 공급 절벽과 양극화입니다. 공급 절벽과 양극화. 네, 2022년부터 시작된 공사비 급등이랑 부동산 PF 위기 때문에 주택 건설 자체가 급감했어요. 그 결과가 한 2, 3년 시차를 두고 2026년에 역대 최저 수준의 입주 물량으로 나타날 거라는 예측입니다. 특히 서울이 심각하다고요. 네, 특히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평년의 절반도 안 되는 거의 199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이치인데 이게 시장 전체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보고서는 극심한 양극화를 예측해요. 먼저 아파트 시장은 공급 부족에다가 전세 사기를 피하려는 안전자산 선호 수요까지 몰리면서 전세가가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 반대로 빌라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빌라 시장은 사실상 전세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소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멸이요? 네, 전세 사기에 대한 공포 때문에 수요가 거의 사라지고 강화된 HUG 보증 기준 때문에 보증 가입도 어려워져서 월세 시장으로 급격히 재편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아파트 전세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서민들의 주거 공간인 빌라는 월세만 남게 되는 거군요. 보고서에서 이걸 월세화라고 표현했던데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주거 형태의 변화만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 전세 제도가 가졌던 긍정적인 기능, 그러니까 목돈을 모으고 자산을 형성하는 발판이 됐던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붕괴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월세는 매달 돈이 그냥 사라지니까 자산 축적이 훨씬 어렵죠. 네. 결국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지는 사회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무서운 경고입니다. 오늘 이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요. 전세라는 한국 사회의 독특한 성공 공식이 저성장 시대랑 맞물리면서 어떻게 괴물로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비극적인 기록 같습니다.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사기 조직, 그리고 그들의 범죄를 사실상 방조하거나 심지어 조장하기까지 한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가 만들어낸 합작품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국가가 허락한 사기인 만큼 국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단순히 빚내서 집사라는 식의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예를 들어 LH 같은 공공기관이 피해 주택을 매입해서 피해자들이 쫓겨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거권 보장 중심의 지원책이 필요하고요. 사후 대책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거겠죠? 물론입니다. AI 기술 같은 걸 활용해서 단순히 집값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의 신용등급이나 과거 이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고도화된 보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성 임대인과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하는 걸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범죄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줘야 한다는 거죠. 시스템의 실패를 개인의 부주의나 운의 문제로 돌리는 한 제2, 제3의 전세 지옥은 언제든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경고가 정말 무겁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분석을 들으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전세라는 우리에게 참 익숙했던 그 전통적인 주거 사다리가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새로운 사다리를 또 누가 만들어야 할까요?